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상반기를 뒤로 하고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이죠. PC 가격 지수가 6%대 상승률을 이어갔다는 소식 전달을 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굉장히 힘든 한 분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돌아오는 하반기 그리고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필요한 전략 오늘도 저희가 금요일장 앞두고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그렇다면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슈들부터 체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전해졌던 암호화폐 소식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반등해주지 못하고 6월 달 마지막 날을 19,000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결국 6월 동안 40%가 넘는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트레이딩뷰 자료에 따르면 사상 최악의 6월 실적이라고 하고요. 또 2011년 9월 이후 월간 손실이 가장 큰 한 달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됐을 때 비트코인이 기록적으로 폭락했던 2020년 3월,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록됐던 약세장이죠. 2014년과 2018년보다도 40%가 넘는 월간 손실률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에도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갈 것이라는 업계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악재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현재 비트코인 전일 대비 6.19% 하락했고요. 전주 대비도 1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어제보다도 더 하락한 수치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8,000달러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2분기 동안만 해도 56% 가까이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자 이 모든 암호화폐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11년 3분기 이후 현재 최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암호화폐 시총의 약세장 사이클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업계에도 지속적인 혼란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회사인 펀드스트렛의 글로벌 기술 분석 전략가인 마크 뉴턴이 지난 12년 동안 비트코인의 투자 성과는 사실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기도 했는데요. 90주가 지날 때마다 사이클 관점이 바닥이었던 점을 확인해 본다면은 비트코인의 바닥이 현재 멀지 않게 가까이에 있고 7월에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투자자들은 매수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조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크립토펀드의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닌 언제 시작되느냐의 문제다라면서 이 시기를 다시 한번 집중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의견을 전했는데요. 모두가 약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 시장을 떠나지 않고 다들 바닥이 언젠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의 시총이 고점 대비 현재 70% 감소한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1% 감소하는 걸로 그쳤다고 하는데요. 거래소에 예치된 스테이블 코인의 물량이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의 절반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상승 전환을 위해서 현재 약 250억 달러 규모의 총알이 거래소 안에 장전돼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상승 전환의 시점으로 보면서 긍정적으로 오히려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더 늘려갈 수 있다라고 풀이하고도 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 상황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7%, 또 전주 대비는 9% 하락하면서 현재 1,000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이더리움의 거래 주소 4개에서 3년 동안 휴면 상태에 들어가 있었는데 총 50만 이더리움이 이체가 됐다는 이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3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이더리움 50만 개를 어제 거래소로 이체를 했다는 것은 이더리움의 추가 가격 하락이 예견된다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위의 테더 같은 경우는 변동성 없이 가격 99센트에 고정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4위 서클에서 발행하는 USDC 스테이블 코인도 가격 1불이고요. 5위의 BNB입니다. 중국 바이낸스 거래소의 코인이죠. 전일 대비 3% 하락하면서 현재는 213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USD도 큰 변동성 없이 가격 99센트고요. 리플 전일 대비 1.97%, 카르다노 에이다가 4.21%, 또 솔라나가 4%, 도지코인은 더 큰 폭인 8%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하루 동안 6% 넘게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특징적으로 꼽을 만한 소식을 가지고 와봤는데 국내 코인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헬스케어주로 꼽히는 이 휴먼스케이프가 물량 소화를 위해서 현재 800억 개의 휴먼스케이프를 추가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가격적으로는 큰 변동성은 없고요. 전반적인 암호화폐 약세장에 따라 휴먼스케이프도 전일 대비 5% 가까이 하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7월 첫 번째 날을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약세장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는 7월과 8월 더 큰 폭의 하락이 예견되고 있는 만큼 이 업계 전문가들은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의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소속 시장 전략가이자 애널리스트인 니콜라우스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디레버리징 사이클이 끝에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곧 이 디레버리징이 끝날 것 같다라고 예상한다고 전했는데요. 암호화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 업계 다수 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전하면서 과거 더 높은 레버리지를 썼던 업체들이 특히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전했는데요. 최근에 3C 같은 경우도 이런 디레버리징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아직 암호화폐 업계에 끝나지 않은 디레버리징 그리고 이런 파산 위기에 놓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라고 업계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도이치방크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올해 연말까지 28,000달러 선의 회복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조금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격보다 10,000불 정도 더 상승한 가격대를 예측하고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미증시와 커플링되는 현상을 보여주면서 가격이 동조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나스닥, S&P 지수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가 연말에서 1월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어 준다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그 힘을 얻어서 28,000달러 선까지는 회복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계 전반에 걸쳐서 있는 주요 소식들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파생 상품, 디파이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우리 업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암호화폐 대출업체들이 줄줄이 파산을 직면하고 있으면서 대형 거래소들이 업계 전반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진정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셀시우스의 사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표하는 FTX가 파산 위기에 놓인 셀시우스를 인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셀시우스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 보니 인수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입장을 다시 보였습니다. FTX가 셀시우스 대차 대조표에서 20억 달러 규모의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 셀시우스는 뱅크런 우려 때문에 6월 13일에 출금을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더블록은 FTX가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블록파이의 지분은 100%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셀시우스의 구원자로 떠올랐던 FTX지만 인수 포기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업계 파장이 일고 있고요. 그런 반면 FTX의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가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파산 위기의 거래소가 있다라고 좀 암시하는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줄 수는 없지만 이 대차 대조표에 상당한 구멍이 뚫린 거래소가 있다면서 이 해당 거래소 규제는 물론 이 회생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이 백스톱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디파이 플랫폼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들까지 파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7월과 8월에도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전반적인 입장이고요. 그런 한편 한 애널리스트는 오늘날의 암호화폐 시장 최대 리스크는 바로 거래소 바이낸스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악재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산업이 회복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라고 우려의 말을 전했는데요. 현재 바이낸스는 자체 콜드월렛 5개에 7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이 전체 시장의 3.67%를 차지하는 만큼 바이낸스와 테더가 흔들리게 된다면은 무너진 시장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한편 싱가포르 통화청이 작년 6월부터 3AC를 조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법정 운용자산 한도 초과 등 규정 위반을 한 사실들이 포착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주 3AC의 창업자 등의 직위 및 지분 변경 사항을 제때 알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는데요. 통화감독청은 작년 6월부터 3AC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 왔고요. 현재는 추가적인 규정 위반 여부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덧붙이면서 2012년에 설립된 3AC가 가상화폐에 집중하는 대형 펀드인 만큼 3AC의 파산 위기도 이 업계에서는 주목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젤위원회에서 이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는 보유량이 자본의 1% 정도만 해야 된다 제한을 하자면서 이 추진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은행들이 금융 안정성을 위해서 다른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암호화폐 보유량에는 한도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바젤위원회가 은행 규제, 감독 기준 개발 및 국제 협력 증대를 위해서 이 G10 중앙은행 총재회의 결의로 201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죠. 현재 한국도 이곳에 가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젤위원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강화된 국제 규정에 따라서 은행 등 대출기관들은 보유한 자산이 부실 행위를 보일 경우 자본 준비금을 쌓아둬야 된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요구 상황은 암호화폐에도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게 그들의 입장입니다. 또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 한도는 티어 1 자본의 1%로 설정할 것이라고 바젤위원회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해칭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 ETF와 같은 유동성 파생 상품이 있는 암호화폐에는 더 완화된 규칙이 적용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시작한 7월 벌써부터 다양한 악재들이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있지만 한 달도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슈까지 체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인데요. 미국 주식에 좀 투자를 하는 서학 개미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또 테슬라의 실적과 관련돼서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서학 개미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좀 드는데요. 더불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Well, let's look at where we've been over the last couple of weeks and try and identify what's going on in the market and seeing how things are starting to set up. We've looked at this chart before, which is the percentage of NASDAQ stocks above their 200-day moving average. And when we've gotten down here before in 2009, in 2011, in 2016, in 2019, and 2020, this is the COVID bottom, and now we're back down here. We're at about 10%. So we have conditions similar right now to where we've been over the course of all these market bottoms. We had an initial bottom in January, the end of January, then we bounced up, and then we came back down now. We bounced up after the first Fed rate hike. If we look at what's happened to these stocks that have sold off, particularly in technology and the high growth stocks, we can see from Microsoft down, okay, Microsoft's down 25.5%, Tesla's down 38%, Amazon's down 40%. We keep going down, Disney down 43%, Facebook down almost 50%, okay, and we keep going, Lucid down 68%, Etsy down 70%, you know, Chewy down 71%, Netflix down 73%.
Roblox down 76. These are significant declines that we've seen all the way down. Unity Software down 80%, Fiverr down 85%, and all the way down to Upstart down 90%. So what we've seen is a massive sell-off. And why has this occurred? This has occurred because a lot of these growth stocks are looking at, the market's looking at forward earnings, and they're anticipating, okay, what are the earnings going to be out 3 to 5 years? And when we've had interest rates go up, these forward earnings estimates have been notched down. And so what the market has done is brought these stocks down, so when they have forward earnings that are now in line more with the new 3 to 5 year forecast, these stocks prices are going to reflect that reality as opposed to the previous levels of 3 to 5 year earnings growth. We've talked about this before, and I've showed this chart before. This is what happens to the S&P after 6 consecutive down weeks. As of now, we're down a 7th consecutive week, so I can update this chart. But if we look at, generally speaking, what happens, and we go out over time, in 63 days, the market's typically higher. In 126 days, the market's typically higher. And in a year from now, the market's typically higher. And the average movement up occurs basically from day 63 through day 126 and into day 252. So from after 1 quarter into the 2nd quarter and after 1 year. Now, what I want to show here is the magnitude and the duration of how hard this market has sold off and how much the market's already repriced stock earnings growth, stock pricing from there. So if we look at here, the number of days it took to reach down 40% was 388 days in the 2000 to 2002 sell-off. So 40% over a year and a half. In 2008, it was 238 days to go down 47%. So this is almost a year to go down 47%. We've gone down 33% in only 120 days. It's not quite as fast as we had at the COVID bottom, but that was a whole different story. But we've gone down much faster per day than we've done over these 2 periods of time before. So what we've done is we've repriced the market so quickly down over this period of time. Now, we're down basically 7 straight weeks, okay? So what we have is, this is current NASDAQ, a weekly chart, okay? Going back to the top of the market in November, then we have the sell-off going into late January, early February. This is where Warren Buffett bought all his stocks, $41 billion, and then we rallied back up after the March rate hike, and now we're down 7 straight weeks. Okay, so let's try and identify what happened. Initial sell-off, rally, down 7 straight weeks. Let's go back to 2002, 2000 to 2002. Initial sell-off, a rally, and then 1, 2, 3, 4, 5, 6, 7, 8 straight weeks down, okay, on a weekly basis for the NASDAQ. Now, if we go back and across right here, yes, we went down a little bit more, but we basically didn't have the magnitude of the decline stopped, okay? And then from here, we had a tremendous rally. If we look at NASDAQ in 2008, we had that same initial sell-off, then a little bounce, and then down 1, 2, 3, 4, 5, 6, 7, 8 weeks again. And from 8 weeks, we only spent about 3 months, maybe 4 months down there, basing around, and then we had a substantial rally. So what we have, and these are the only 2 periods of time going back to 1945 that we had 8 straight weeks, and we've got 7 now. So if we go down next week, that'll be 8, and that'll match this one, and right here, and that will match the other one that we just looked at right here. So something to consider is that
the bulk of our declines are probably to some extent done. If we go lower now, I think we're going to grind lower. I don't think we're going to have a major capitulation on the way down. And the reason I think so is that more than 45% of the stocks are down 50%, okay, in the NASDAQ composite. More than 22% of the stocks, this is the yellow line, are down 75%, and more than 5% of the stocks are down 90%. The only two times that we had significant levels that were like this were 2000 and 2008, the periods of time where we had those 8 straight weeks of decline. We're up here in a pretty substantial way, but I think we could see a little bit more of an erosion. And how that erosion is going to happen, I think, is we're going to take the top off of some of the stocks that have already rallied, like Walmart had been up, energy stocks were up, banking stocks were up. And now what we're going to see is we're going to see those stocks that were doing so great. We can't have, in my opinion, sectors that people can hide in and do really great and have other sectors go down in a market that's sold off like this. We've got to take the top off and set some of those stocks back down to normality, and some of them will go down 50%. So when we look at stuff like this, this is the new lows, okay, new 52-week lows in orange, and the new 52-week new highs in blue. And we can see we're down really low in the new 52-week highs. That's understandable. And we're up here at significant levels. We're going to know how exhaustive this is soon. And I think that all of these times that we hit these numbers down here were buying opportunities during this period of time. So the other thing we're looking at is that how many of these stocks are making new lows and where are they? Well, the large caps are making more 6-month new lows. The mid caps are making more 6-month new lows. The small caps are making more 6-month new lows. And all stocks in general are making more 6-month new lows, which is, I want to say it's good, but it's how markets bottom. So when we look at the number of new lows that are expanding, the number of new stocks, because of all these sectors, we can't hide in a sector, we need to see expansion of new lows. So ignoring sectors and looking at basically market capitalization, we can see the number of large cap stocks are making more new lows. That's good. The number of mid caps are making more new lows. These are identifications of tradable bottoms. The number of small caps are making more new lows, and all stocks in general are making more new lows. This allows the market and the investors to not be able to hide in certain sectors, like the banking sector, like the consumer staples sector, like the energy sector. Bottoms don't get made when some sectors are making new highs and other sectors are making new lows. We have to be able to get the whole market to flush out at the same time. 네, 현재 시카고에 계시는 버니 씨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혹시나 이 프로그램을 좀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는 보다 자세하게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모두 포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까지는 정말 무섭게 비가 오더니 네. 오늘은 또 하늘이 맑아지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뒤로는 좀 날씨가 더워진다고 하는데 이제 상반기 지나고 나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 간밤에 나왔던 중요 지표들 중에 이 PCE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달 대비 6.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높은 수준인지 그리고 국내 시장에 영향은 없을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일단 5월 뭐 어저께 이제 경제 지표들이 이제 좀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 월초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PC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5월달 개인 소비 지출, 뭐 개인 소비 지출을 이제 PC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가격 지수가 이제 전년 대비 6.3%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지난 3월달에 6.6%를 기록한 이후에 뭐 소폭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게 좀 긍정적인 뭐 그런 뭐 보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내용을 이제 열어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월 기준으로 0.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전월 상승치가 0.2%였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감을 더 크게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상품 가격 같은 경우는 9.6%, 그다음에 서비스 가격이 4.7%씩, 그러니까 지난 4월에 비해서 0.1%씩 높은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연준에서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지표가 이제 근원 PC 가격 지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나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식료품 가격을 이제 제외한 그런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년 대비 4.7%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 4.8%, 전월 대비 4.9%에 비해서는 뭐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여전히 그 1982년도 수준의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병 상승률 같은 경우도 0.3%를 기록을 하면서 4개월 연속 지금 0.3%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같이 나온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소득 관련된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네. 개인소득 관련돼서 0.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세금이나 기타 비용을 제외한 가처분 개인소득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월 대비 0.1%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년 대비로는 이제 3.3%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개인 소비 지출도 좀 증가를 0.2% 증가를 했는데 내용을 뜯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4월 달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0.9% 추정치가 나왔다가 0.6%로 하향 수정 발표가 됐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4%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득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지출도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가계 소비 지출이 미국 전체 경제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향후에 미국 경제가 둔화되거나 침체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뭐 시장에서는 좋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이제 물가 상승 압력세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마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기준금리는 계속 좀 올릴 것이다라는 게 시장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이 뭐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뭐 전반적인 경제 지표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뭐 크게 지금과는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다. 뭐 여전히 긴축 속도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특히 국내 증시도 이제 같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부정적인 영향이 좀 오늘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 증시 같은 경우 미리 좀 선반영되는 측면에서 하락폭을 좀 키웠다라는 측면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상황이 뭐 지속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재확인을 시켜줬고 연준 입장에서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슈가 뭐 하루 이틀에 소멸될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경기가 만약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수출 관련된 부분도 조금 우려가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6월 달 수출 관련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만약 수출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전환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그 GDP 성장률도 조금 상당 부분 둔화될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우려해 볼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5월 PC 지수가 좀 발표가 되면서 미국도 정말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어렵구나.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미국인들의 소비도 줄어들고 있고 그게 그대로 지표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네, 예. 그래서
환율에 대한 지표를 최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럽게 원화값이 좀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으면서 수출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좀 타격이 크겠다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두 번째 이슈를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원화 약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예.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좀 좋습니다. 음. 네, 좋은 이유는 일단 뭐 같은 1달러를 수출한다라고 해도 금액을 그만큼 원화로는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수입 업체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증가할수록 이제 수입 금액이 이제 커지면서 그쵸. 네,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원달러가 이제 계속 이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는 뭐 미국의 그 긴축 우려에 따른 이제 달러화 강세 현상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적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저께 이제 원화 환율이 이제 1,303원 70전을 이제 장중에 기록을 한 후에 소폭 하락을 하였는데 일단 2009년도 이후에 최저치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일 엔화 같은 경우도 달러당 136.9엔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엔화도 약세를 보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원화가 이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시장 개입을 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근거가 한은의 이제 외화 순매도 금액이 지난 1분기에 83억 달러였다라는 거고요. 이전에 최고치가 이제 작년 3분기에 71억 달러에 비해서 이제 좀 더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한은 같은 경우에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경우는 뭐 일단 추세를 바꾸기 위한 것보다는 일단 진폭을 좀 줄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진폭이 커질 때 그 진폭을 줄이는 그런 이제 변동성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을 개입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원달러 환율이 변동폭이 컸던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외환 보유고가 이제 줄어들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 외환 보유고가 4,471억을 기록을 하면서 작년 10월 4,692억 달러를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7개월 동안 215억 달러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환 보유고가 감소를 한다라고 하면 뭐 과거에 이제 IMF 위기와 같은 그런 이제 위기가 다시 도래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뭐 커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뭐 지금 국내 뭐 경제 상황이나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체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외환 보유고를 뭐 무한정 늘리기에는 이제 외환 보유고를 운영하는 그 수익이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달러나 엔화 아니면 유로화, 뭐 위안화 이런 건 화폐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금 등을 이제 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수익성이 낮은 자산을 굳이 많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각 국가의 이제 그 경제 환경에 따라서 외환 보유고는 적정 수준만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있고요. 뭐 국내 지금 외환 보유고 수준은 그렇게 뭐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환 보유고에 관련돼서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런 원화 약세가 뭐 일시적인 것이지 아니면 추세적인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의견이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추세적인 가능성은 좀 더 그런 쪽에 제기가 되는 거에 조금 관심을 보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과거에 이제 1,300원대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일 때 보통 이제 저희가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같은 때 이제 보다 보니까 최근에 1,300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안감을 많이 느끼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그때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제 달러 강세에 의해서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정상적인 상황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뭐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300원대 그 전후에서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예상을 하는 이유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좀 더 지속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수출이 동향이 나오게 됐는데 일단 무역 수지는 적자가 될 걸로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에 따라서 원화 약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해외 투자가 증가를 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도 원화 약세를 이끄는 뭐 방법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원화 약세는 뭐 위기 상황은 아니고 상황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 또 환율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확인을 계속하고 계시는 네. 것 같은데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이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럼 이거는 그냥 미니 질문입니다만 하반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는 지난 힘들었던 상반기보다 네.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좀 안정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마 지금이랑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1,300원대가 뭐 쉽게 내려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내려가려면 일단 대외적인 여건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뭐 긴축 뭐 이런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되어야 아마 그 환율도 조금 안정을 찾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거시 경제가 좀 안정을 찾아야 환율도 안정세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저희 금요일장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반기 시작과 더불어서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전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좀 기대해 해봤는데, 봅니다. 네. 아마 미국이 이제 전일 좀 많이 빠졌고 지표도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내 증시도 조금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얼어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분기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3분기는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적은 예상보다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매출이 86억 달러로 이제 8% 증가를 했고요. 주당 EPS도 2.59달러로 38%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4분기 가디언스가 상당히 부진할 걸로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뭐 지금 한 72억 달러 전후일 거다. 그다음에 주당 EPS도 뭐 1.63달러 전후일 거다. 그러니까 뭐 매출은 그 3분기에 비해서 한 17%, 그다음에 주당 EPS도 뭐 한 37% 정도 감소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향후, 그러니까 지금 아마 2분기 실적은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은 되는데 하반기 이후에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시장에서 오늘 좀 짓누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반도체 중심으로 아마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뭐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아마 지난번 그 저점이 2,306포인트를 아마 다시 확인하는 그런 날이 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이제 계속 넘어서 안착을 하느냐 여부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수급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경제 여건 자체가 뭐 그렇게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매수하시는 거는 그냥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것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은 조금 더 인내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큰 틀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가장 궁금한 종목이 있어서 먼저 좀 여쭤볼까 합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3나노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쟁사인 대만 TSMC보다 반년 정도 앞섰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삼성전자 주주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이슈로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그 새로운 부분, 그 나노 공정이 더 줄어든 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짚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 3나노 공정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용어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게 풀어서 용어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노미터 같은 경우는 10억 분의 1,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쉽게는 머리카락 굵기 10만 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그 단위입니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하게 뭐 불순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기에 포함되는 그러한 요소라든지 그 점을 배제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 나노라는 하나의 그런 단위가 쓰이는데 반도체 회로 선폭의 굵기를 말합니다. 보다 조금 더 작은 면적의 많은 회로를
끌어넣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나노 공정을 삼성전자가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미세화 측면에서는 TSMC보다 그 앞서는 측면이 나노 공정상으로는 일단 드러났습니다. TSMC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미세 공정 쪽에서 앞서 있는데 이번에는 수율 문제로 인해서 3나노 부분은 양산을 연기를 했고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그 미세화 같은 경우가 주목되는 이유는 면적은 제한적인데 여기에서 그 회로 같은 경우를 더 많이 넣으면은 투입된 비용 대비해서 저희가 산출되는 매출이 더 크다 보니까 점점 더 그 나노 공정 같은 경우가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반문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그 단위당 제한된 면적 안에서 할 게 아니라 면적을 더 키우면 이게 더 쉽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도 작아지는 상황, 그다음에 특정하게 TV 자체 같은 경우는 인치는 커지는 상황인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의 부분은 더 작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반도체의 단위당 면적이 커진다고 하면 저희가 물리학적의 기초로 접근을 해보면은 이게 면적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미세하게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 면적의 저항에 따라서 전기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그 점을 기초로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나노 공정상에서 GA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GAA 기술은 그러니까 반도체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 즉 뭐 전력의 증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기의 흐름이라든지 그 부분을 담당하는 하나의 부분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을 4개 면을 그 게이트, 즉 전기, 전자를 흘러가게 하는 그 담당을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3개 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4개 면으로 늘어나서 공정 미세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가 반도체 내부에서도 발생을 하다 보면 그런 공정 안에서도 저항이 있다 보니까 3개 면을 감싸는 것보다는 4개 면을 감싸면 조금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즉 GAA 기반 3나노 공정 같은 경우를 삼성전자가 최초로 진행을 했고 저희가 아주 쉽게 접근을 해보면 기존의 공정이랑 비교해보면은 가장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공정 같은 경우는 전력 같은 경우는 한 40%가 더 절감이 되고 면적은 16% 정도가 축소가 됐습니다. 즉 면적은 줄어들고 여기에 대해서 전력에 대한 절감이 있고 최종적으로 성능은 한 20% 상승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삼성전자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나은 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공정만 놓고 보자면 TSMC보다 앞서 있는 게 맞는데요. 먼저 시작한 부분 수율에 대한 측면 자체는 기업의 주관으로 접근 가능한 점이 있다 보니까 이 공정 자체를 먼저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의 주가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크게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즉 새로운 공정에 대한 적용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3나노 공정이 시작되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판매가 되어 나가고 이 부분이 TSMC보다 출시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수율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TSMC가 출시된 부분보다는 더 잘 나오고 고객사를 많이 확보하는 점이 중요하겠고요. 이 소식으로 주가만 예단하기보다는 삼성전자가 또 새로운 그 공정을 개발했고 이 부분에서 실적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 전달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사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 3나노미터라고 하면 머리카락 굵기 10만 분의 3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력 소모가 줄어들고 성능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주가에 영향이 있을지까지는 아직까지는 큰 연관관계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분명히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높여가는 데는 도움을 줄 것이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는 이 소식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좀 버티는 업종을 살펴봐 주신다고요? 네. 버티는 업종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지수의 조정이 마지막에 좀 가속화되는 흐름 저희가 볼 수 있었고, 종목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짚고 가는 업종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주도 업종에 있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이제는 매수의 고려 구간까지 온 종목을 언급드릴 텐데요. 일단은 시장보다 강한 업종은 신재생 그리고 조선업종입니다. 신재생이라든지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각각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시장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을 하는 시점이 있겠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이클 업종입니다. 네. 특히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사이클을 긍정적으로 턴이 되게 되면은 주가가 조정보다는 조정 이후에도 반등의 흐름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지금의 변동성이 큰 시장 안에서 버티는 업종, 그다음에 과대낙폭, 즉 많이 빠진 업종,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버티는 업종으로 조선업종과 신재생 에너지 쪽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럼 준비해 주신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보다 주가 흐름이 강한데요. 제가 PBR 기준으로 즉 기업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장부가치, 기업의 청산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현금 아니면은 공장, 기계 이런 요소를 다 포함한 그 부분인데 2.2배 정도가 통상 이 기업의 상단에 위치를 했습니다. 즉 가지고 있는 특정 자산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2분의 1 수준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상단에서는 통상 주가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이 PBR 기준, 주가와 대입한 장부가치보다 비싼 논리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이 가치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업종이 있고, 그다음에 사이클 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다른 논리, 이 논리가 주관적인 논리라면 맞지 않는데, 선박, 선주들의 발주 사이클을 보면은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 업종 흐름을 조금 더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선주의 발주, 그 부분에 대해서 특성, 최근에 그 저가 부분에서 그리스 선주 같은 경우는 발주를 내오는데 성과가 올라간 상황에서도 발주가 나오면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주가가 큰 조정보다는 조정 이후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요. 저희가 이 점을 종합해서 종목의 접근 자체는 지금 조정이 나올 때 접근이 맞습니다. 시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가격 접근은 13만 9천 원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오늘의 특징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이 가능한 부분까지 13만 9천 원대까지 접근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혹시나 가격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관련돼서 오늘 좀 보면 업종 사이클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신재생과 조선업종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저희가 특징적인 종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 다음 주에도 특징적인 종목과 이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장전의 전략 이렇게 세워드렸는데요. 장중엔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오늘의 전략도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